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조선 시대의 좀 뒷부분이죠. 세도 정치하고 요 부분 좀 보겠습니다. 민중들의 난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포함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뒷부분입니다. 조선시대 후반에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보게 될 건데 우리가 앞선 시기에 붕당 정치하고 탕평 정치 부분 봤었죠. 붕당 정치가 상당히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중앙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일어나다 보면은 일종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살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백성들의 삶을 일일이 들여다보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도 영조나 정조가 등극했었던 시기는 그 나쁘지 않았어요. 영조의 치세기가 매우 길었기 때문이고 백성을 생각하는 일종의 애민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높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영조입니다. 비록 자기의 개인 집안 문제는 좀 시끄러웠지만 실제로 영정조 시기 우리가 그 두 시기를 묶어서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당한 태평성대 시간이 길었어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영조보다도 좀 더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 신하들을 완전히 휘어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중심의 권력을 가지고 서 있었던 사람인데 정조가 살아있을 때에는 정조를 능가하는 신하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문제는 이렇게 완벽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정조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이 임금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죽고 났을 때 그 아들은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못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가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긍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정조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순조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한 제왕 수업을 받고 성년이 되었을 때의 왕이 됐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 가문에서 정치를 집권했었던 시기를 가리킵니다. 자, 세도 정치를 볼게요. 정조가 죽고 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순조가 등극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정조라는 엄청나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 이런 왕의 카리스마에 짓눌려 있다가 드디어 이 정조라는 사람이 죽고 만만한 순조라는 어린 임금이 등극을 했을 때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 우리 세상이구나 라고 이제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순조가 등극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왕을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왕권을 펼치지를 못하니까 순조의 이제 장인 어른이나 이런 집안에서 외척 가문들이 이제 안동김씨 가문으로 표방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어린 왕을 앞에 내세워 놓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세도 정치, 아주 소수의 특정 가문이 특히 외척이나 이런 집안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집단으로 안동 김씨가 있고요. 나중에 풍양조 씨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동 김씨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순조가 있고요. 순조가 있고 그 뒤에 헌종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여기 사이에 효명세자라고 있어요. 효명. 순조 아들. 엄청 똑똑해서 정조의 어떤 현신이다. 다시 정조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 할 정도로 기대를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실제로 대리청정도 아주 훌륭하게 했었는데 이 사람도 요절을 해요. 굉장히 20대 초반에 요절을 하고요. 이 효명세자가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효명세자의 아들이었던 헌종이 순조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순조가 등극했을 때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등극을 했을 때 8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실제 통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외척 가문이 상당히 득세를 하게 됩니다.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대비네 가문이 이런 거를 이제 갖고 흔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헌종이 죽었을 때 이 헌종은 또 후사를 남겨두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헌종도 23살인가에 요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두지 못하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왕권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에서 궁궐에서 이런 식으로 후계자 자리가 비면은 그 다음 왕이 그러니까 왕의 친척들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이거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대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가 누구를 지명을 하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게 가능한 건데 먼 왕의 친척이면서 이 왕과 계보의 친인척 집안이면서 저기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었던 철종이 난데없이 끌려와가지고 즉위를 하게 됩니다. 만만했으니까 데려온 거겠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부 다 쥐락펴락할 수 있겠다 싶어서 철종을 데리고 온 걸 텐데 다시 철종이 즉위하면서 안동 김씨 가문이 세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사회는 어땠느냐? 세도 정치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 자기네들 집안의 곳간을 불리는 거 말고는 아무 데에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비변사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기구가 있잖아요. 여기를 점령을 해야지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아주 소수의 외척 가문이 여기에 주요 관직을 독점을 해버립니다. 아주 안 좋은 기구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삼정의 문란.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삼정의 문란. 세금을 걷는 거에 모든 것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시기인데 전정, 군정, 환곡의 문제가 생깁니다.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세금을 말도 안 되게 부풀려서 받게 되는 이 전정의 문란이 있었고요. 군정, 군역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난리가 났죠. 백골징포, 죽은 사람인데 군포가 나와요. 지난달에 죽었는데 이번 달에 또 나오고 다음 달에 또 나와. 죽은 지 10년이 된 사람한테 앞으로도 꼬박꼬박 그 군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황구첨정, 16살이 안 됐는데 아직 갓난 애기한테 군포가 나와요.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냥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러면 남자가 없어요, 이 집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서 키우는 개, 그 집에 있는 절구통에다가 이걸 먹여가지고 이 군포를 뜯어갑니다.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별로 중요치 않은 거예요. 여기 스토리 이 보도에 보면은 우리 아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군포를 걷다니 이거 안 되잖아요. 갓난 애기한테 군포를 걷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여십 최씨네 아저씨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군포를 걷더니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군정의 문란이 있고요. 환곡. 원래는 백성들이 봄에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건데 강제로 나 안 필요한데 갑자기 곡식을 빌려가래요. 이건 빌려가면 무조건 가을에는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되는 거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강제로 곡식을 빌려주고 아주 지나치게 비싼 이자를 받는 고리대 환곡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쌀도 아니에요. 쌀 한 가마니를 받으면 그 안에 반은 껍데기입니다. 근데 나는 온전한 쌀을 2포대기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건 사채나 다름이 없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죠.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게 계속. 이런 3단 콤보로 삼정의 문란이 있어버리면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다 잃어버리고 노비가 되는 사람들이나 도둑이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됐고 기왕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죽는 거는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삼정의 문란 플러스 자연재해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못 참고 이제 이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민중봉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중봉기. 대표적인 게 홍경래의 난인데 너무 중요한 난입니다. 이거는 저기 위쪽에 평안도, 서북 지역에서 일어난 건데 세도 정치 시기에 수탈도 수탈인데 요 평안도 지방이 지역적인 차별이 엄청 심했어요. 지역 차별이 엄청 심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과거에 급제를 할 수 없다. 혹은 과거 급제를 하더라도 벼슬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역 차별을 심하게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몰락한 집안이 망한 양반 출신의 홍경래라는 사람과 그 지역의 우군칙이라는 사람이 같이 합심을 해서 영세 농민들, 중소상인들, 광산 노동자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지역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꽤나 파죽지세로 여러 가지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나라에서 파견한 관군에게 진압이 되면서 실패는 하게 되었죠. 근데 상당한 규모로 일어났고요. 실제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크게 정부가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로 가장 큰 단위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홍경래의 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를 필두로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난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임술 농민 봉기. 요건 철종 때인데 철종도 세도 정치가 굉장히 심했을 시기거든요. 봉기하고 관련된 인물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왜 일어나느냐? 이 임술 농민 봉기는 이거는 진주 지역입니다. 진주. 그래서 진주 밀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일어났냐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수탈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수탈을 하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냥 탐관오리 레벨로 치면은 진짜 완전
보스급에 해당하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그 지역의 몰락한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그냥 껍질 다 벗겨져서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 이 부당한 거를 우리도 한번 이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왔다 해서 유계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났는데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전국으로 도미노처럼 파급 효과를 가졌어요. 다른 지역도 여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를 보여주죠. 너무 크게 일어난 밀란이었기 때문에 이 무슨 일인지 가서 한번 봐라. 왜냐면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면 주모자는 반드시 죽어요. 이게 하극상이니까 반드시 죽는데 이런 걸 감수하고서 난을 일으켰다는 건 여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다. 단순 하극상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철종이 여기다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건 수습을 위한 안핵사라고 하는 임시관직인데 요 사람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박규수라는 사람이 파견이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거든. 얘가 나쁜 짓을 했거든. 사람들이 일어날 만하네. 이게 얘네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이 삼정의 문란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바로잡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종이 요거를 받아들여서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하고 이거 우리가 이제 해결해 줄게 라는 걸 약속을 해요. 결과적으로 잘 되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사료가 주로 요런 게 나오니까 요거 봤을 때 이거 임술농민봉기구나. 이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가 아뢰기를 근본에 진주의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서 수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박규수가 아주 조사를 잘했죠. 그래서 요거를 인과관계를 또렷하게 찾아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변란이 일어난 거니까 이걸 이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나온 거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세도정치기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들면 사람들은 종교에 기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반부에 이렇게 살기 힘들었던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종교를 한번 볼까요? 천주교. 서쪽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서학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데리고 들어온 거는 이거는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고요. 청나라에 다녀왔었던 사신들이 그 학문으로서 성경 같은 거를 학문적인 관점에서 먼저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게 한국의 우리나라의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전 세계의 종교사에서 선교 역사 중에서 조선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공부하다가 자생적으로 신자가 되는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 누가 이제 프랑스 신부가 와가지고 이거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막 스터디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교리를 이해하고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이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자생적으로 발생한 천주교 신자들 대단히 특이한 특징입니다. 초반에 남인들을 중심으로 이 신자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천주교나 기독교가 이제 제사 안 지내잖아요. 이게 일종의 제사라고 하는 게 귀신을 모신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그런 걸 또 우상숭배 하나로 또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모시는데 또 유교에서는 또 조상 모시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학에서는. 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조상에 대한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거를 거부하면서 정부에서는 이건 뭐 이런 예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는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거나 하는 되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정말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어찌 보면은 강상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된다. 조상의 신주를 태운다니? 너무나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선 점점점 천주교를 사학으로 이단으로 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요 사건들이 뭐가 있었냐? 정조 때 한번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저기 진산에서 자기 조상의 신주를 불에 태워서 땅에 묻은 윤지충이라는 사람에 대한 상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얘 좀 심한데 싶지만 이걸 꼬투리 잡으면은 일이 너무 커질 거를 염려해서 이 사람을 처형하는 선에서 일을 조용히 마무리 지어요. 이게 신해 박해입니다. 정조 때에. 그런데 정조의 아들인 순조 때는 순조가 즉위한 직후에 일어나는데 이승훈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제 우리의 신부들도 있고 아주 수많은 신자들이 처형이 되고 정약용,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정약용이 유배를 떠나서 영영 복귀를 못하게 됩니다. 유배 생활을 거의
18년 정도를 하게 되죠. 이것을 신유박해라고 합니다. 신유박해. 그리고 순조 때, 마찬가지로 순조 때인데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황사영 백서 사건. 신유박해 당시에 황사영이 이 사건의 전말을 종이에 써가지고 그 당시 북경에, 중국의 베이징에 그 프랑스 주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거를 보고를 하려다가 들켜요. 이 백서에 무슨 내용이 써 있었느냐? 블라블라 블라블라 하여서 우리의 신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가혹한 탄압을, 종교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끌고 와서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교적인 자유 뭐 인정하지만 남의 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 공격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죠. 국가 보안적인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준 쇼킹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게 정부 입장에서는 잡혀버립니다. 그러다가 쭉 시간이 또 지나서 고종 때로 들어오면은 병인박해라는 또 충격적인 박해가 일어나죠. 우리나라에 종교 전파하려고 선교하러 왔었던 프랑스 선교사들과 이미 수만 단위로 불어나 있었던 이 신자들이 있었는데 프랑스 선교사들도 처형하고 수천 명의 신자들도 아주 대거 처형을 하게 되는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병인양요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서학이 들어왔을 때 이 서학에 반하면서 반작용으로 나온 게 동학입니다. 동학. 서학의 반대 의미로 동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당시의 사회 모습. 모양이 다른 서양의 배들이 자꾸 우리나라 국경선에 왔다 갔다 출몰을 하고 천주교가 확산되고 이 사람들 탄압받고 사회가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지배층 지금 뭐 해요? 수탈하느라 정신 없죠? 우리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받아들여서 철종 시기에 경주 지역에 몰락한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서학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동학을 창시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기본 중심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심 교리를. 시천주, 누구나 마음속에 한울림, 신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이거는 서양 종교의 하나님하고 조금 달라요. 한울림이라고 하는 한울림을 모시고 있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아주 파격적인 얘기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니. 우리 신분제 사회인데 노비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양반만 짱짱인 시대에 천주교가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거는 여기도 신분 그게 없잖아요. 여기도 평등함을 추구하는 거고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우리의 유학과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그리고 이제 서양의 천주교 중에서 좋은 교리들만 모아가지고 어찌 보면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시천주와 인내천이라는 두 가지의 주요 기둥을 특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모으게 돼요. 엄청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고종 때에는 그 최재우라는 사람을 혹세 무민의 죄목으로 처형을 시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이비 교주처럼 데려가서 처형을 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없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 교주였던 최시영이 일종의 동학의 어떤 교리를 그냥 말로만 전파했던 거를 싹 모아가지고 어딜 가나 종교에는 바이블이 있죠. 성경이 있잖아요. 그 동학의 경전이었던 동경대전을 만들고 용담유사라는 책도 같이 간행을 해서 좀 더 시스템을 갖추게 돼요. 시스템. 그래서 교세가 더욱 확대를 하게 되는 모습이 이 시기 세도정치기에 일어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다음 경문이 작성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관서지역에 평안도 쪽이에요. 서북지역이에요. 관서지역의 모든 사람은 들으라. 조정에서는 관서지역을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 심지어 권세가 노비들도 관서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한다.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지역차별에 대한 그런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이죠. 이거를 하면서 뭘 한 거예요? 관서 사람들을 전부 다 봉기시키는 난이 일어났던 거죠. 이것은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 그러면 요 시기 상황으로 맞는 거 뭔지 한번 볼게요.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거는 무신 정권 얘기인데 고려시대 얘기죠. 고려시대고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되는 거는 요거보다는 뒷시기에 창설이 되는 개항기
넘어서는 부분의 얘기입니다. 세도정 치기보다 뒤쪽 시기로 살짝 넘어가야 돼요.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건의하였다. 최치원이 나온다면 이거는 통일신라 시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한참 앞선 시기죠. 수령과 향리의 수탈로 삼종이 문란하였다. 그러면서 세도정치 시기에 사회가 무너지고 이런 거에 대한 반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밑줄군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주성, 여기 작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정주라고 하는 지역 명칭도 나와 있고요. 이 지도는 홍경래가 주도하여 일으킨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관군이 정주성을 포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경래가 주도를 했대요. 홍경래의 난이 되겠죠. 보국 안민, 제폭 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운 건데 뒤시기에 동학 농민 운동이 나옵니다. 여기 홍경래의 난이랑 관계였고요.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도 저 뒤시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북 지역민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그쵸? 요런 상황 때문에 서북 지역에 대한 반발로서 요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전개 과정에서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요거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요 뒤쪽 시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3번 임술 농민 봉기에 대한 문제인데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도정치기에 일어난 농민봉기다. 그럼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홍경래의 난 또는 임술 농민봉기.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저항을 해서 몰락 양반인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를 했다. 경상 우병사, 경상도잖아요. 아래쪽이죠. 홍경래의 난은 저기 위에요. 북쪽이고 경상도 이 임술 농민봉기는 진주 지역이라 남쪽이거든요. 경상도입니다. 이 지명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결과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이 되어가지고 철종이 삼종 이정천까지 설치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자, 옳은 거 고를게요.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이 된 거는 아니죠. 이거는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죠. 그래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2번이 맞는 얘기.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는 거는 일제강점기 때 진행됐었던 그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 그러니까 평등운동이죠. 형평운동에 대한 내용이네요. 서북 지역민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됐던 거는 이거보다 먼저 일어났었던 평안도 지역의 홍경래의 난입니다. 네, 마지막 4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종교로 옳은 것은 최재우, 장시자, 시천주, 인내천, 동경대전 이걸로 봤을 때 동학이다 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대종교는 나철을 비롯한 사람들이 단군 신앙에 기반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원불교는 일제강점기 때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천주교는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죠. 이 서학이라고 하는 서양 쪽에서 들어온 종교가 되겠고 그래서 동학에 대한 설명 요거를 종합해보면은 동학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동학을 구성하고 있는 원리를 요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이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